이번에 그 자녀와 함께 지는 돈나무 농사라는 책을 출간하게 된 윤준태라고 합니다. 제가 금융권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했었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체득하게 된 금융 지식과 투자 그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근무하는 거는 이금융권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요. 주로 이제 신용대출보다는 부동산 담보대출, 그 중에서도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만큼 대출해드리고 나중에 회수를 잘 하는 게 제 일인데,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대출을 받으셔서 이득을 보신 분들의 행태를 제가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의 대부분의 연령층과 성별이 여성이고 한 50대에서 60대 되시는 분들이 가장 이득을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의 생활 방식은 항상 검소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는 절대 대출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매달 100만 원을 갚아야 된다 그러면 자기 소득이 150만 원, 200만 원 되지 않는 이상은 대출 잘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분들은 대출을 자기가 갚을 수 있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 받으셔가지고 시간을 활용해서 복리효과 최대한 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DSR이라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규제가 생겼는데, 물론 이제 대출 옛날 받으신 분들에 비해서 이 규제 때문에 좀 많이 못 받으시죠.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 본인들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을 효율적으로 이제 적당히 받을 수 있는 규제라서 저는 이거 굉장히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고객님도 불편하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불편하시겠지만은 자기가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넉넉하게 생각하셔서 대출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올라가는 시장에서 이제 그 대출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레버리지 효과를 잘 써야 된다고 이렇게 책을 쓰시거나 강연하시는 분들 보면, 물론 본인들의 노력도 많겠지만 상승하는 시장에만 투자를 하셨고, 그리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으셨고, 그리고 만약에 어려울 때도 끝까지 버티셨던 분들이 이렇게 돈을 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 효과 좋긴 한데 잘못 활용했다가 진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절하게 레버리지 효과를 보시더라도 자기가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스카이 대학을 갈 정도 성적은 못 받았어요. 그때 수능 봤을 때.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모의고사나 내신 성적 봤을 때는 이제 주변에서 많이 기대를 하셨죠. 근데 막상 시험을 보니까 조금 이제 성적이 그만큼 안 나와서 제가 원했던 수학교육학과를 다 떨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농민이셨는데 농협에 이제 농협대학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지원을 해서 나중에 졸업하게 되면 이제 농협에 입사를 하게 되니까 여기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운이 좋게 이제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했고, 잘 군대 갔다 오고 잘 졸업을 해서 제가 24살인가부터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20대 중반에서 후반을 보면 착실하게 회사 다니면서 제가 모을 수 있는 만큼 돈을 좀 모을 수 있는 좋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 개그맨 이윤석 씨가 이런 말씀 하셨던 게 있어서 제가 항상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는데, 공부하는 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닦는 길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 나이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이렇게 고속도로를 잘 닦아놓으면 인생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중간에 대전으로 빠져도 되고, 강원도로 가도 되고, 광주로 가도 되고, 대구로 가도 된다고 하는 표현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인생을 살게 되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담아놓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다 추가를 해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죠. 첫 번째는 공부는 진짜 해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치면 일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만 해서도 안 되고, 좋은 대학만 가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만 취업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 과정들을 같이 겪으면서 다른 무언가가 나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금융 지식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병행을 해줘야지만 나의 인생이 항상 풍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신 분도 있는데 제 경험상 봤을 때는 월급만으로는 생활을 하기가 좀 힘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제가 입사했던 2005년도에 짜장면 값이 3,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얼마 전에 배달 앱을 이렇게 켜보니까 7,000원이 됐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근무하면서 20년 정도 근무하면서 신입사원 때 비하면 급여가 한 3배 정도 인상은 되긴 하는데, 이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좀 피나는 노력이 좀 필요하죠. 남들한테 잘도 보여야 되고 실적도 뭐 많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회사마다 좀 틀리겠지만 승진 시험도 이렇게 밤새서 몇 년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그냥 평범하게 그냥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 월급이 물가 상승률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또 더군다나 혼자만의 얘기인데, 만약에 가정이라도 이루게 되면 배우자도 있고 또 자녀도 있으면 내가 쓰는 생활비 3, 4배가 생기거든요. 나 혼자 벌어서 지출은 3, 4배 늘어나니까 항상 통장이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게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만으로는 생활하는 게 솔직히 힘들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같이 금융에 관련된 투자를 해주면서 같이 직장 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많이 근무한 건 아니지만 한 직장에 한 20년 정도 근무해오지만 회사는 정말 그만두지 않을 만큼의 월급만 줍니다.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하셔야 돼요. 네. 네,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목돈을 모아야 되니까요. 원금 손실 없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은행에 와서 계좌를 만들고 거기다 이제 돈을 넣는 게 가장 기본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돈을 가지고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뭐 아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회사에서 잘리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집이 크게 파손이 된다 그럴 때 그때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돈을 모으시는 건데, 돈나무 농사에 이제 금융교육을 이제 돈나무 농사에 비유하는 건 아무래도 저는 이제 농사라는 것 자체가 시간을 들여서 결과물을 내는 거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활용해서 인내심을 기르시고 그 다음에 결과값을 내실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들 힘드신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하는데, 부동산에 나가서 이제 대출 홍보라든지 이제 뭐 결과값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끔가다 나가는데, 그때 기억이 나요. 그 젊은 분들이 아파트를 사셨던 거고 나이가 지긋하신 70대 노인분이 아파트를 파셨던 건데 망설이시더라고요, 집을 파시는데. 그래서 왜 그러시나 하고 봤더니 젊은 친구들한테 미안해서 이 집을 못 팔겠다고 얘기를 솔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경험을 해보신 거예요. 97년도 겪으셨고 2008년도 겪으셨고 갑자기 금리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상황이 바뀌는지를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미안해서 나도 이득을 보려면 이 집을 파야 되겠지만 이거를 젊은이들이 사게 되면 나중에 후회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정말 사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몇 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금리 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요즘 그래서 많이 고생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시더라도 내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항상 금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떤 누가 와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유롭게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뭐 솔직히 뭐 사회적으로 뭐 책임을 지라고 하면 책임이 있죠. 뭐 이렇게 대출을 하시는 분들을 원하신 만큼 대출을 해드렸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16년도, 17년도 이때 강남에 계셨던 아주머니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계약을 하시고 대출을 희망하셨던 그 기억이 나요. 그때가 이제 대출을 이용해서 이제 집을 사셨던 건데 이제 슬금슬금 집값이 오르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다가 20년도, 21년도 하면서 빵 하고 집값이 오르는 걸 봤어요. 이런 걸 보면 뭐 확실히 돈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항상 이제 평상시에 준비가 안 됐던 분들은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많은 걸 알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본인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끔 미리미리 좀 금융 공부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의 영역이라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정금리는 말 그대로 시장금리가 변해도 내가 사용하는 대출금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변동금리는 내가 정한 주기마다 이제 3개월, 6개월, 9개월마다 이제 금리가 바뀌잖아요. 지난 얼마간의 10년 동안 과거는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였다 보니까 금리가 뭐 대출금리가 뭐 3%대 아파트 대출만 해도 3%가 좀 안 되는 상품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금리다 보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동금리를 많이 선택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금리 인상이 되고 나니까 이분들의 금리가 2배, 많게는 3배까지 되다 보니까 좀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고정금리는 말 그대로 그 대출 금리의 인상에 대한
변동성을 은행이 책임을 지는 거고 변동금리는 고객이 책임지는 거다 보니까 고정금리가 조금 더 높게 운영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소비자분들께서도 고정금리를 이제 가급적이면 선택을 잘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좀 팁을 알려드리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를 2001년부터 2022년도까지 한번 평균을 내보니까 한 4.63%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은행을 가셨는데 고정금리를 운영을 한다. 근데 4.6%보다는 좀 아래다. 그러시면은 고정금리를 좀 선택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니실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출은 이제 성공적인 돈 남은 농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신 거예요. 안 받으실 수 있으면 좋긴 한데 활용할 수 있으면 잘 활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자신의 능력에 맞게끔 대출 상품하고 조건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매달이라든지 뭐 일정 주기마다 원리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주기가 다가올 때마다 내가 상환할 수 없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언제든지 내가 보유한 자산을 강제로 처분을 하기 때문에 되려 돈 벌려고 대출을 받아서 은행 빚을 얻어서 부동산 샀지만 결국에는 내가 손해보는 이런 일들 겪으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5억을 주고 샀다. 근데 이 아파트 값이 10억이 됐다. 그러면은 이분이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5억을 들여서 샀다 그러면 수익률은 100%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 가진 사람이 4억을 대출을 받아서 이 집값이 10억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수익률 500%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효율을 위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건데 항상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 벌어들인 소득에서 충분히 상환하고 남는 정도의 금액만 대출을 받아서 오랫동안 쓰시면서 시간의 복리 효과를 누리시는 게 가장 똑똑하게 대출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용관리는 말 그대로 이제 남들하고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냐를 이제 수치화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이제 항상 돈을 먼저 빌려드리거나 할 때 이 신용도부터 먼저 보고 나서 돈을 빌려드리죠. 그래서 대출을 만약에 받으셨다. 그러면 매달 며칠 날마다 이자를 내시는데 그 날짜마다 잘 내시는 분들은 당연히 신용도가 올라갈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신용도가 내려가실 거예요. 이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아주 우량한 조건에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신용이 좋으시면 대출 한도도 늘어나시고 그 다음에 대출 금리도 훨씬 낮출 수가 있으세요. 뭐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한도도 늘리고 혜택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는 한도도 축소가 되고 금리도 높아지고 어느 경우는 아예 대출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용관리는 항상 유념하셔서 평상시에 잘 관리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요즘에 뭐 이렇게 이 책을 쓰면서 많은 서적들을 같이 보긴 했는데 신용관리 잘 하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뭐 통장을 5개 쪼개가지고 내가 쓸 돈을 여기저기 이렇게 넣어놓으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했다가 잘못하다가 연체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용관리를 잘 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쓰시는 메인 계좌 하나를 설정해 놓으시고요. 여기다가 자동이체를 계속 걸어 놓으시면 돼요. 그 며칠날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시고 매달 내가 얼마 정도를 입금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지체 없이 그냥 잘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계좌이동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거래은행을 바꾸시더라도 이런 자동이체가 같이 다 넘어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이렇게 옛날처럼 개별적으로 자동이체를 바꾸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계좌 하나 만드셔서 거기다가 자동이체를 잘 걸어 놓으시고 넉넉하게 돈만 넣어 놓으시면 충분한 신용관리가 되실 겁니다.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예,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금융 안에서 저희 금융기관 안에서 내부 심사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대출을 해드리는 그 담보인정 비율 한도를 늘리는 규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5에서 10% 정도를 대출을 더 해드릴 수도 있고 만약에 신용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아예 대출이 안 되게끔 막는 제도도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대출 금리도 뭐 금융권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그 신용 평점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얼만큼 나오게끔 이렇게 다 구분해서 세분화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신용 관리를 잘 하셔서 신용 평점 높게 받으시면 그만큼 혜택을 보시는 거니까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렇게 잘 관리를 하셔서 많은 금융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조회를 한다고 해서 신용 평점이 떨어지는 거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거는
마음 놓고 요즘에 제가 사이트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는 정기적으로 뭐 석 달에 한 번씩만 조회를 해도 뭐 신용 조회 했다고 해서 이렇게 뭐 신용도가 내려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 대신에 신용도보다는 이제 은행 자체적으로 그 외부 기관에서 신용 평점 낸 거를 가지고 이제 내부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뭐 캐피탈사에서 대출 받으신 거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대출 받으신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게 반영이 돼요. 왜냐면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대출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출을 좀 이렇게 돈이 좀 많이 급한 사람이구나 해서 은행 내부적으로 이렇게 등급을 조금 낮게 세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금 급하시더라도 조금 이제 피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금융 상품 활용하시면은 그렇게 크게 피해는 없을 것 같고 핸드폰 요금 같은 경우도 뭐 연체를 하면 신용도가 내려간다 그러시는데 그거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대금 같은 경우는 할부금이 대부분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핸드폰을 할부로 사긴 했었는데 거기 이렇게 명세서를 이렇게 쓱 보면 금리 몇 프로에 할부금 얼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것도 대출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께서 핸드폰 요금이 지체가 됐다 그러면 그것도 대출 거래인데 당연히 신용도가 내려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핸드폰을 할부로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은 요금을 잘 내시는 게 신용관리에 아주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꼭 드셔야 됩니다. 근데 뭐 요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너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보험 가입하시는데 항상 두 가지를 전제를 하시고 보험을 가입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내 소득에 비해서 항상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료를 세팅해 놓으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해지를 안 할 정도로 보험료를 낮게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와도 해지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보험은 혜택을 보시려면 그 보험이 유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에는 뭐 옛날부터 그랬지만 보험을 가입하실 때 항상 만기가 되면 내가 낸 보험료 돌려받나요?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있는 상품은 어쩔 수 없이 보험료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해지환급금이 없는데 보험료가 싼 상품이랑 해지환급금이 있는데 보험료가 비싼 상품이 있다고 고객님한테 딱 보여드리면 다들 보험료 비싼데 해지환급금이 있는 상품을 선택을 하세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통계로도 나와 있지만 5년 차부터는 이제 유지율이 30%를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물론 뭐 보험 같은 거를 가입하시면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1순위를 없애는 게 보험료예요. 보험 자동이체부터 끊고 해약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잘 벌은 돈 여태까지 보험사한테 그냥 갖다 바치는 꼴이 되거든요. 보험료를 항상 낮게 세팅하셔서 오랫동안 유지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지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기보험이라는 상품이 있고, 두 번째는 자동차 보험, 세 번째는 실손보험, 그다음 네 번째는 주택화재보험인데요. 정기보험은 조금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종신보험의 축소판인데,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보장을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해약환급금도 있다 보니까 보험료가 되게 비쌉니다. 아마 지금 20대가 가입을 해도 10만 원 중반대 정도의 보험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정기보험은요 딱 10년, 20년 동안 내가 원하는 그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그런 종신보험 축소판이에요. 그 대신에 해지환급금이 없어요.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해약환급금이 없고 만기가 돼도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그 대신 보험료가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제 거 조회해보니까 한 20,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40대 초반인 남성도 20,000원 정도면 내 급여에서 해지 안 하고 10년에서 20년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그 다음에 내 배우자를 이렇게 쓱 보면 내가 만약에 이 가정이 없다고 하면 내 식구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가장이신 분들은 꼭 종신보험 말고 정기보험을 가입하셔서 오랫동안 유지를 하시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보험인데, 이거 당연한 소리다 이럴 수 있겠지만, 자동차 보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책임보험만 가입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진짜 요즘 외제차도 진짜 1, 2억도 싸다 싶은 진짜 외제차들 많이들 다니거든요. 어쩌다가 얘네들이랑 이렇게 충돌 사고가 나면 진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을 보면 대물배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자차 보험 같은 경우 이렇게 조금 더 넉넉하게 세팅을 하셔서 1년에 딱 한 번 내는 보험료니까요. 그래서 내가 12번에 나눠서 납부한다 생각하시고 내 미래를 위해서 자동차 보험을 좀 넉넉하게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뭐 4세대까지 상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병원비 지급하면 그 병원비를 이렇게 보존을 해주는 건데, 요걸 조금 이제 악용하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이제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갱신이 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이런 상품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 나이 정도 되시다 보면 아실 겁니다. 실손보험을 꼭 드셔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요즘에 드셔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 10,000원대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소득이 있으신 분들 중에 10,000원도 크게 느끼신 분도 있겠지만, 내가 나중에 쓸 병원비를 위해서는 그 정도는 꼭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주택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다 가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아파트 관리소에서 내 화재보험을 가입해 주니까 가입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임차인이니까 가입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좀 많이 모자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공동주택 같은 데 많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 집만 불나는 게 아니에요. 옆집도 불나고 아랫집도 불나고 윗집도 불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만약에 불이 나서 옆집으로 옮겨 붙기 시작하면 진짜 10억은 진짜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거든요. 1억 모으기도 힘든데 평생 동안 10억을 그렇게 물게 되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까요? 그러니까는 화재보험도 해약환급금 없이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세팅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평생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를 세팅하셔서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납부하는 보험료는요, 크게 두 가지로 대분류가 돼요. 그래서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순보험료는 이제 위험보험료랑 저축보험료, 그 다음에 이제 부가보험료는 뭐 수급비, 아니면 신계약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계약 유지비,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은 굳이 알 필요는 없으신데요. 혹시 몰라서 이제 여기서 얘기를 드리면, 위험보험료는 말 그대로 보험 드시는 분들이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금을 보험에서 받잖아요. 그걸 위해서 적립하는 보험료고, 저축보험료는 내가 보험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만기됐을 때 해약환급금을 타게 되잖아요. 요걸 위한 재원으로 이제 보험사가 적립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계약비는 대부분 이제 보험 설계사라든지 은행에서 가입을 하시는데, 요분들한테 이제 소정의 모집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전산 사용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사무실 유지 비용 이런 거, 아니면 광고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보험료고, 계약 유지비, 뭐 수금비는 말 그대로 이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산 구축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관리 필요 비용을 위해서 조금씩 떼어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료 구성을 잘 보다 보면 내가 그 해약환급금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원은 저축보험료밖에 없어요. 이게 한 90에서 한 95% 정도만 사용이 되는 건데,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보험은 가입하는 순간부터 내 원금의 손실을 보고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보험을 이용해서 재테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험은 말 그대로 소멸성으로 가입을 하시고 남은 재원은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든지 이런 상품에 장기간 투자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실 것 같습니다. 자산 배분이 금융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말 그대로 시간의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각 성격이 다른 자산들을 이제 일정 비율 보유함으로써 이제 장기간 보유를 하는 걸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책이나 유튜브 보면은 뭐 주식의 일정 부분, 그 다음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뭐 원자재, 뭐 채권 이런 데다가 뭐 일정 비율씩 투자를 해서 장기간 유지하라는 게, 그게 자산 배분이긴 하죠. 그래서 한쪽의 자산이 가격이 상승하지만 한쪽 가격이 하락할 때 많이 상승한 거는 팔아서 떨어진 자산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장기간 유지를 해서 심적인 부담감을 좀 없앤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뭐 이렇게 추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어떤 한 곳에만 투자를 하면 이 변동성이, 가격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산 배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몰빵 투자라든지 집중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결과가 다들 그렇게 좋지 않다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주식을 사도 주가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유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산 배분하면 한 군데에 투자한 것보다는 수익률이 많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손실을 봤을 때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 심적 고통을 한번 또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격이 다른 자산들을 사서 서로 배분을 해주시는 게 성공하는 투자의 지름길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자산 배분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산 배분을 하려면 중요하다 하지만 다들 이렇게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는데 성공 요건은 뭐냐면, 각각 자산 배분하는 가치가요, 우상향을 해야 됩니다. 서로 가격이 교차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자산 배분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한테 주식을 자산 배분을 하시죠. 시장을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은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랑 반대로 추종하는 인버스 ETF 사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산 가치는 평행을 이룹니다. 상승하지 않죠. 항상 반대 방향 움직이다 보니까, 항상 이게 자산 가치는 우상향을 하면서 서로 반대 방향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자산 배분을, 그런 성격의 자산들을 골라야 되는데,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능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당장 내일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다 보니까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그 스파이라는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장기채 지수를 추종하는 TLH라는 ETF가 있는데, 이 주가의 모습이 어떨 때는 반대로 움직이지만 어떨 때 같이 하락을 하더라.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주구장창 1년 내내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초보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자산 배분을 한다고 시작했는데 이걸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고민이었는데,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시면 한쪽은 주식을 산다고 하시지만 한쪽은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실 것 같아요. 현금은 말 그대로 갖고만 계셔도, 이거를 정기예금이나 RP 상품에다가 투자를 하셔도 가치는 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투입을 해서 살 수가 있고요. 항상 세 가지 방향으로, 주가가 만약에 시장이 좋을 때도, 그냥 평범하게 횡보를 할 때도, 하락할 때도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게 현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산 배분 투자를 할 때 항상 나머지 배분에다 현금을 놓거든요. 은행에서도 이제 자산 배분 원칙이 뭐가 있냐면, 7대3 자산 배분 원칙이 있는데, 요게 제가 말하는 거랑 약간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은 30% 투자를 하고 안전 자산에 70% 투자를 하는데, 그대로 만약에 주식을 30%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현금을 70% 투자하게 되면 물론 안전한 것도 좋지만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약간 좀 입장을 바꿔봤는데, 시장을 추종하는 ETF에다가 70%를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방향으로 투자가 가능한 현금을 30% 투자를 해서 주기별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팔아서 현금으로 보유하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보유한 현금으로 주식을 더 사서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자산 배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올라가면 또 이렇게 팔 수 있는 찬스가 됐네 하면서 즐거운 마음에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네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산 배분과 같이 항상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리밸런싱이라는 개념인데요. 각각의 자산 가치를 새로 평가하는 이런 방식인데, 뭐 이렇게 자산 가치를 이렇게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렵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엑셀표를 하나 만들어서 자산 배분을 할 때가 되면 그냥 ETF의 현재 가격, 평가 금액을 입력하고, 내가 보유한 현금의 값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 가격 입력하면 단순하게 딱 몇 주를 매수 매도하라고 계산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것만 보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아직 저도 회사를 그만둘 정도로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도 남들 못지않은 자산을 가진 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이렇게 돈을 빨리 벌어서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회사도 그만두고, 아니면 해외여행도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고 싶고, 가격 생각 안 하고 음식도 먹고 싶고 옷도 사고 싶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한때의 욕망이지 않았을까. 어릴 때가, 제가 이제 입사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2005년도였는데 지금 벌써 2024년도입니다. 벌써 19년의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때 만약에 지금 월 10만 원씩을 투자를 해놨다면 제가 얼마를 가졌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확고하게 제 투자관은 시간을 활용해서 복리효과를 최대로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제 투자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말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한 40년 조금 넘게 세월을 살다 보니까 과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의 학술 작가인 루이스 이브는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 할 수도 있었는데 해야만 했는데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 옆에서 웃고 있는 우리 아이들 표정을 보면 얘네들이 내 나이가 됐을 때는 분명히 20년에서 30년이라는 세월이 있거든요. 이 자녀들의 시간을 활용해서 조금씩이라도 투자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의 복리 효과는 최대한 끌어모아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사회 진출할 때쯤에는 그 돈이 여러분 자녀들의 큰 마중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어려울 뿐입니다. 갈등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풍족한 미래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만약에 하게 되신다 그러면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